안녕하세요, 청사부입니다. 폭격기 사격장이었던 화성 매항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야구장인 드림파크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화성시를 지켜주세요. 배에 가스가 자주 찰 때, 화장실 갔다 와도 잔변감이 남을 때, 풀어지는 변을 자주 볼 때,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 쭈루룩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오만디환을 검색해보세요. 오만디환은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적인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만든 오만디환입니다. 오만디환은 오만디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70-4686-4287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눕고 싶다. 빨리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잘잠 이불을 덮고 싶다. 잘잠 이불. 맨살로 잘잠 이불과 비비고 싶다. 부드럽다. 적당히. 까끌하다. 적당히. 뭔지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느낌. 무겁지도 않아. 가볍지도 않아. 시원한 느낌. 잠들면 따뜻한 느낌. 이불이 숨쉬는 것 같다. 중간에 걷어차지 않아도 좋아. 잘 잤다. 일어나기 싫다. 그래도 일어나자. 이따가 저녁에 또 만나자. 잘잠 이불. 네이버 검색창에 꿈나라 베개. 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웹사이트의 노플러그인을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 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중국 방문 3박 4일간의 미공개 사진들을 공개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뒷이야기를 풀어놓는 등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에 대해 호평을 내놓는 청와대와 여권 시민을 향해 중국인이냐는 망언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동대문 시장에 나타나 눈길을 끈 가운데 중국 상인들을 향해 다시 동대문 시장을 찾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시민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 송은정입니다. 네. 피곤한 아침 입니다. 네. 오늘 좀 좋은 소식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열받는 뉴스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셨습니다. 네. 액티브엑스 없는 정부. 그래서 액티브엑스는 우리 컴퓨터 사용자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았던 정말 귀찮은,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익스플로러를 안 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액티브엑스 제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공약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답니다, 이미. 그래서 국민 이용도가 좀 높은 연말정산하고 또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일단은 시험적으로 좀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은행 같은데 은행은 정말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 진짜 이게 귀찮은 일인데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웹사이트의 웹TBS뿐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플러그인 좀 정책을 목표로 해서 좀 진행을 해라라는 지시도 같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걸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2018년이면 내년 내년입니다. 안에. 네. 아, 그렇군요. 아, 빨리 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지털 행정 혁신 종합 계획을 아예 마련해서 내년에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그거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정부 기관의 근무 혁신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네. 이날 특히 근무 시간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해서 연차도 쓰고 휴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하고 제대로 일을 하자는 거죠, 사실. 예. 우리 일반 회사원들도 그렇지만 근무 시간 약간 탱자탱자 하다가 예? 퇴근 시간 돼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렇죠. 예. 서울의 야경이라는 그 아름다운 야경 풍경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해야겠다. 근데 공공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네. 이제 쓸데없이 시간 버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대통령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네, 이 얘기죠, 사실은. 불필요한 그렇죠. 일, 쓸데없는 일. 예. 네, 버리는 거 해서 업무 집중도를 좀 향상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일상의 언어로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업무 집중도 향상. 네. 예. 일할 시간에 그냥 제대로 일하자. 네. 그리고 퇴근할 때 빨리빨리 퇴근해라.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공직사회가 이제 과로사회 탈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선도적인 역할을 공직사회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민간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특히 지금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하고 있지만 이 사용 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해가지고 2022년부터는 연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나가자. 그러니까 차츰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2022년이면 우리 대통령님 이제 퇴임 마지막 해까지는 100%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네요. 동시에 이제 초과 근무, 그러니까 근로시간 이외에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라든지 이런 초과 근무도 확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청와대나 공직사회가 그렇게 된다면은 민간도 그죠? 2022년 그쯤 되면은 그래도 100%는 안 되겠지만 한 80~90%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문화를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 수석부장은 뒷얘기도 좀 재밌었어요. 임종석 실장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자리가 없어서. 어디 갔을까요? 네. 알고 봤더니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부터 휴가를 냈다. 휴가 썼다고. 근데 휴가 썼다고 얘기하면 대통령님이 좋아하시겠지요, 당연히. 반차를 쓴 거죠? 네, 반차를 쓴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쉰대요, 임종석 실장이.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3일 반을. 그렇군요. 네, 연차를 그러니까 지금 남은 연차를 쓰느라고. 반차가 아니군요. 네, 그렇죠. 연차가 2.5일차 썼구나. 그렇죠. 그 연말까지 다 안 쓰면은 또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또 혼나기 전에 얼른 쓰십시오. 네. 그리고 또 어제 재외 공관장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셨어요. 네. 어제 재외 공관장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현충원 참배하는 사진이 대단히 인기가 높았죠? 저도 그 사진 한참 찾아봤는데, 눈발 날리는 아침에, 강경화 장관을 중심으로 재외 공관장들이 현충원으로 쫙 들어가는 그 풍경이 마치 느와르의 한 장면 같은. 네. 그렇군요.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강경화 장관님, 짱. 우리 강경화 장관의 이제 비주얼이 사실은, 그 사진을 더 그렇게 돋보이게 만든 게 있지 않을까. 참, 외모필권주의 청와대 정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셨어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새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국익과 국민이다. 라고 강조를 좀 하셨습니다. 참 당연한 말인데. 근데 지켜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주재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외교를 해달라라는 당부도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님의 사실 이번 외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님의 외교 행보가 저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죠. 마음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자리에 만찬 자리에 올라왔던 식단이 또 굉장히 또 감동적인 식단입니다. 역시 항상 참, 이 청와대
뭐 좀 이따 또 하겠지만 우리 청와대 그 기획 이것도 아마 탁현민 행정관 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획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자연재해 지역 농산물들만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포항 지진 같은 경우 또 이제 충북에 또 가뭄이 굉장히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피해가 많았는데 그런 지역의 농산물들을 그 재료로 해서 식재료로 해서 음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중소기업 막걸리 이화백주라고 하는 중소기업 막걸리로 건배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 항상 이런 것들 신경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뭘 하나 준비를 할 때도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맞습니다.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내는 것들이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그럼요. 고민을 하고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단하죠. 예. 탁현민 행정관의 그 이야기를 전했던 김영석 작곡가, 네. 작곡 오소리의 그 트윗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네. 네. 매번 힘든데 매번 잘해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십니다. 네. 네. 이낙연 총리가 벌써 이제 세 차례 국무회의를 관장을 하셨습니다. 아, 대통령이 예, 바쁘시니까 예. 외교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바쁘셨어요. 네. 네. 정말 바쁘셔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 잘 메워주셨죠 그동안. 네,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주재하는 국무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한 달 20일? 한 달 20일 정도 네.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점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님 이제 다음 숙제가 이제 평창이죠, 이제. 네.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도 매진을 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우리 청와대를 좀 칭찬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네, 우리 청와대- 자가면 아주 칭찬합니다. 네, 청와대 페이스북 뛰기들을 비롯해서 네. 정말 그 소통 라인이 아마도 이제 국민소통수석하고 뭐 그쪽 라인이겠죠? 네.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페이스북에 지금 청와대 비컷 해서 이번 그 중국 방문에 대한 뒷이야기를 사진이랑 같이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은 네. 정의용 안보실장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대통령님 연설문을 네. 혹시 또 뺄 거 있나 마지막 순간까지 네. 예, 보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옆에서 윤영찬 수석은 네, 구경하고 있고요.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밥 먹을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컵라면. 한 끼를 예, 저렇게 때운단 말입니다.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네. 국내 언론들은 정말 나라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서 진짜. 맞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전 세계에 진짜 대한민국 언론 같은 언론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언론이 자기 나라 대통령 흠집내지 못해서 안달난 언론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정말 진짜. 심각하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오죽하면 네. 이제 이렇게 사진 직접 올리는 건데 네. 저거는 이제 우리 만찬장에서 우리 시진핑 주석이 또 송혜교 씨를 또 알아보고 좋아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거기 무슨 항아리 같은 거가 있던데 분수대 같은 왜 저러고 있나 봤더니 저 안에 잉어가 들어서 있대요. 잉어가 헤엄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냐고 저분들 저렇게 네 우리 주영은 경호처장도 보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통 악기를 그 연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게 그 우리 충칭 당석이 만나러 갔을 때 그 네. 자리에서 연주였는데 연주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누구나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저기 또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악수 일일이 다 하시고 박수 치고 저렇게 신경 쓰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네. 대통령님의 철학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을 챙기시는 거. 네. 저게 사람이 먼저다 철학을 실천하시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좀 감동적인 장면들인데 언론들이 너무 안 써주니까 저희가 또 갖고 왔죠. 그리고 뭐 충칭에 또 유학생들이 또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 또 오신다고 하니까 네 저기가 이제 그 우리 임시정부 청사죠. 네. 예, 만나러 또 쫓아가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오솔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오소리. 그리고 대통령께서 묵었던 충칭의 그 호텔 앞에 우리 네. 어제 영상도 잠깐 봤지만 와 사람이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낮에도 저렇고 밤에도 네. 깜깜한데도 저렇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심과 환영, 예, 감사의 말씀.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컷을 방출하면 또 이거 왜 우리한테 안 주냐 이렇게 또 지랄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들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내보냈는데 안 써서 이렇게 올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네, 예, 그 생각도 듭니다. 네. 이미 언론사에 줬는데 또 뭐 보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따로 방출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중국에서 돌아오셨던 주말에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주말 특집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같이 나갔다 왔던 예, 소통수석이 진행을 하고 남관표 국가안보 제2차장 김현철 경제부장관이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대통령님의 그 방중에 대한 성과와 그 뒷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전하고 네.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기자단들이 얘기를 안 써주니까 기자단들이 이제 방중 기간 내내 본인들 얘기 맞은 거 쓰느라고 바빴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이렇게 직접 소통을 또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박수현 우리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에 또 조금 뭉클한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었죠. 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네. 이 대통령님이 서민식당 가서 아침 식사를 하신 거, 네. 우리 기레기들이 혼밥이라고 빈정거렸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우영 실장이 대통령께서 중국 국민과 그러니까 13억 중국 국민들과 함께 조찬을 하신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 제가 어제 간단하게 저 식사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저게 중국 전체 인민들, 각 지역마다 음식이 있지만 저 음식은 중국 전체 인민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음식이고 와신상담회,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화려한 어떤 부활을 꿈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아침 식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저런 아침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중국 전체 인민들의 마음속에 다가가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 때문에 쌓여진 혐한 정서라는 것들이 어쨌든 중국 국민들한테 퍼져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중국 인민들이 사랑하는 아침 식사를 저렇게 중국인들처럼 평범하게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녹여내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혼밥이 어쩌고 홀대가 어쩌고. 네, 다시 한번 이준석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또 스치네요. 13억이나 되는 중국 국민들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신 것이다. 네. 정말 정확한 이 표현 참 좋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13억 중국 국민들과 함께 조찬을 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었어요. 네,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걸 또 하나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청쓸 신잡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관한 쓸데없고 신비로운 잡학사전을 방송을 한다는데, 네. 여기 그 알쓸 신잡에 출연하고 있는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진행을 맡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신지연 해외 언론 비서관이 이렇게 딱 출연해서, 해외 언론 비서관이 출연한다는 게 의미가 좀 있네요. 그죠?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조금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청와대에 관한 쓸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이라는데 내일이죠. 10월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한다는데 그 전에 이제 홍보 영상 올라왔어요.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오늘은 알쓸 신잡 아니고 청쓸 신잡.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계시는. 아이고 여보 너무 못생겼어. 이거 너무 잘생겼어. 일반적인 평가는 좋다.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인간이라는 이 중에서 제일 제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더 낫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눈 잘랐네. 네. 아니 청와대에서 만든 예고편이 어쩜 저렇게 진짜 방송처럼 잘 만들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페이스북 그 노컷 방출부터 해가지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것들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언론에다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 같아요. 언론이 트집을 잡건 말건 그냥 국민들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청와대가 직접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해서 알릴 거 알리고 해나가겠다. 언론에 기대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 의지도 좀 엿보이는 장면이라서 저는 굉장히 아주 칭찬합니다. 매우 칭찬합니다. 네, 너무 저희들이 바라던 바대로 잘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중국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번 방중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일단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네. 한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이제 합의가 완전히 됐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두 정상의 만남이 향후 한중 관계의 방향을 명확하게 가리켰다. 예, 이런 그 평가를 또 내놔서요. 우리 언론들의 무슨 뭐 외교 그 성과 폄하를 좀 무색해하는 그런 중국 외교부의 발언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예. 예, 조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건데요. 네. 조금 소개해드리면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팀워크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신과 같은 동료를 가졌다. 반대로 팀워크를 해치는 동료가 있는 경우 돼지 같은 동료를 가졌다. 예. 신과 같은 동료, 돼지 같은 동료.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중국 대통령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글로벌 타임즈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한국은 돼지 같은 동료를 가졌다. 예. 한국 언론을 대놓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돼지 같은 동료를 가졌다. 예. 팀워크를 해치는 동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한국 언론이 국적 없는 언론이라고, 그래, 전 세계 어느 나라 언론이 자국의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언론이 전 세계 어딨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바로 그거죠. 팀워크 정신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내다버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인 경호원한테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맞았다, 이렇게 지금 가잖아요. 왜 거기서는 한국인이 나옵니까? 대통령님 방중 보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만 했더라도 그 중국인 경호원한테 맞았을 때 반응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미 팀워크를 한국 언론이 깨트렸잖아요. 돼지 같은 동료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았을 때도 나 몰라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네. 아, 표현이 참 멋있네요. 전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그래서 덧붙이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 언론의 태도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해야 하는 것을 한국 언론이 미국, 일본 대신 했다. 예. 그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극우 언론 산케이 보도까지 인용해가면서 자국의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에서 뭐 그렇게 비판적인, 그러니까 이번 방중에 대해서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사실은 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들이? 네. 근데 우리 언론이 이제 한마디로 똑같다. 그 일본이랑 똑같은 언론들인데, 하여튼 답답한 이야기 좀 이따 뭐 또 하겠지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또 바로, 어제도 왜 바로 나타난 거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방한 사절단, 관광 경제 사절단 200명이 오늘 중국에서 꾸려져갖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한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혀있는 관광 또 경제 이 부분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사절단을 만들어서 파견을 한다라는 얘기죠. 네. 정말 훌륭한 외교 성과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부터는 약간 짜증나는 소식들인데요. 네, 국민의당 이용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그 SNS에 트윗을 올렸던데요. 네. 한국 기자를 폭행한 중국 공안을 편드는 분들,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중국인이죠? 추방당하기 전에 제발 입 좀 다무시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원. 진짜. 야, 저 비뚤어져도 그러니까요. 저렇게 쓰면 안 돼. 비뚤어져도야, 이 새끼야. 맞습니다. 한글이나 제대로 써. 제 말이 많이 바로 그겁니다. 띄어쓰기도 엉망해. 무슨 이런 사람들이 참 국회의원. 저게 기자 출신이래요. 기자 출신이요? 예,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래요. 아니 근데 뭐 띄어쓰기하고 맞춤법이 이럽니까? 예. 그렇군요. 정말 최악이네요. 기자 생활 대충 했나 봐요. 예. 아니 뭐 한국 기자를 폭행한 중국 공안을 편드는 사람들, 중국 공안을 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더 의문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언론들, 대통령님 중국 가시기도 전에 홀대론부터 써제끼던 한국 언론들은 일본인인가? 그렇네요. 예. 우리 눈에는 일본인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미국 언론도 이렇게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보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 언론만 지금 지랄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진짜. 한국 언론은
한국 기자들은 지금 다 일본인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용훈 원리대로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한테 얻어 터질 때 우리가 그러니까 못 본 채 하는 거지. 그렇죠. 한국인도 아닌데. 아, 그렇군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군요.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사 안 썼잖아요. 맞네요. 우리나라 대통령 깎아내리는 기사 쓰는 애들이, 그게 한국인이야? 예. 아, 중국인한테 일본인이 맞은 상황이었군요.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내용도 폭행한 중국 공안을 편드는 사람도 시민들 중에 거의 없을 뿐더러 공안을 편들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자바자찬하는 분들에게 묻는다. 이 얘기를 같이 포함하는 게 더 괘씸하죠.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성공적이라는 건지 하여간 참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녀오신 이후에 나오는 뒷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중국에서 뭐 홀대를 받았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너무 극명하게 너무 뻔한데도 아직도 그 홀대론을 계속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제는 제가 좀 이상한 걸 하나 봤는데, 좀 팟캐스트 진행하는 좀 유명한 분이죠. 이동영 씨. 이분이 갑자기 중국에서 홀대받은 거 맞다. 그러면서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딸딸이 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가요, 방송에서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네? 제가 그 개새끼라는 용어를 가끔씩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정청래 의원 공갈 발언, 주승용한테 지금 공갈하는 거냐? 이 말, 공갈이라는 단어 썼다고 징계받았잖아요? 1년 당원권 정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개새끼라는 거를 제가 일부러 썼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딸딸이 치는 거? 이거는 진짜 수준이 이런 표현을 예?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논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특히 뭐 대통령이 홀대받은 거 맞고, 특히 이제 입국할 때,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갈 때 중국 차관보가 나온 거는 중국에서 똘 많이 보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근데 중국 차관보는 중국 차관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은퇴하고 없어서. 참, 이거 설명하기도 이제 귀찮습니다. 이걸 뭐 벌써 우리 방송에서도 한 5번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네, 우리 대통령 가셨을 때부터 했으니까. 네. 직무대행이라서 나온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이분이 그 직무대행이 차관보가 그 조선인이라서 또 더군다나 인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온 거였는데. 네. 아,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제가 그 언론사 기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자 한 3년 차 정도 되면요, 정말 세상 겁날 게 없어요. 왜? 자기한테 전부 머리 조아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기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홍보 담당자 아닙니까? 홍보 담당자들요, 기자들 앞에 전부 머리 조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좀 한가닥 한다는 높은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도 기자들한테 아이고 기자님 하면서 공손하게 대접해주죠. 그러니까 겁날 게 없죠. 그래서 자기가 판검사가 된 양, 자기가 무슨 고위관료가 된 양, 그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기자들도요, 연차가 오래될수록 겸손해집니다. 안 그러면 물론 예외는 있죠. 근데 보통은 겸손해집니다. 그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기자 한 3년 차 정도가 겪는 어떤 그런 성장통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좀 유명하다는 정치인들 뭐 친한 척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렇게 지내니까 세상 겁나는 게 없겠죠. 예. 저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들도 그런 과정 다 지나갑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라 보고, 이분이 신방과를 나왔어요. 신방과를 나왔는데 대한민국 언론 권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왜 시민들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맞서서 싸우고 있는지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초가 안 돼 있다. 그냥 무식한 거예요. 여기서 자세하게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민주주의 역사와 그리고 시민 권력, 언론 권력의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서 1시간짜리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너무 충격적인, 이런 분들의 발언을 가지고도 비판하면은 또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이거는 정말 사실 심각한 그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진영에 있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의 정말 수위가 너무 심각한 이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의원들, 전 의원이라든가 현직 의원이라든가 어쨌든 의원들이랑 같이 방송을 같이 하는,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다라도 그 발언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홀대론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홀대론으로 유명한 게 있잖아요. 호남 홀대론.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호남 홀대론. 그거하고 같은 프레임이에요. 조선일보가 처음 이 동을 뜨고 모든 언론이 따라갔잖아요. 홀대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 홀대론에 맞서서 댓글 전쟁을 펼치는 시민들을 일부 문바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오늘 칼럼에 또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언론사의 인권 감수성이 진짜 계속 문제가 되는데, 문바라는 용어를 어떻게 활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진짜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런 용어를 그렇게 버젓이 활자로 쓰면서 저널리즘을 이야기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죄속감이에요, 저거. 하여튼 이렇게 기존 언론의 비열한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트위터에서 끝까지 싸우대요. 홀대 맞다고? 근데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홀대 맞다. 맞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잘 극복하고 방중 성과를 이뤄냈다. 근데 말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정신 차리세요. 홀대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당신한테 홀대라고 보여졌다 해서 홀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홀대라는 건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유, 하여튼. 왜들 그럴까요?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놀아나면서 그걸 지적하는 시민들하고 그렇게 드자비하고 싸우고, 시민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괜히 박사모 욕 안 한다고, 안철수 지지자 욕 안 한다는 거,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시민들한테 잘 보이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이에요, 시민. 기자이기 이전에, 정치인이기 이전에, 판사, 검사이기 이전에, 고위 관료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거,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민이고 그 자기 정체성을, 본래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까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거를 망각해서 본인은 뭔가 좀 특별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답답한 이야기.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말 뭐 내부 총질 이런 얘기 진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한테 또 내부 총질 한다 그럴 거야. 그렇겠죠. 네, 또 이동영 씨 발언 소개했다고. 정신 차리세요. 제가 잘못하면 저도 비판 받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 내부 총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 방송을 하면서 팩트가 잘못되고 뭔가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축소가 있고 왜곡 과장이 있고 그러면 지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부 총질을 갖다 붙이고 뭘 다 쳐내긴 뭘 쳐내나. 그리고 아닌 말로 제가 없어도 누군가 또 해요. 이동영 없어도 돼. 세상은요, 어느 한 사람, 우리 회사 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나 회사 그만두면은 내가 맡았던 자리 크게 펑크 날 것 같죠? 그런 세상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대체를 합니다. 정치할 사람 많아요. 다 쳐내긴 뭘 다 쳐내. 쳐낼 사람 쳐내야지. 그리고 비판받을 거 그냥 비판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부 총질 같은 소리, 이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뭐 TV조선이 또 이상한 허위 보도를 하나 했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됐던 거에 관련해서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문제 때문에 네. 그쪽에서 뭐 항의가 있고 막 불편해해갖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임 실장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청와대가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찌라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임종석 실장 그 아랍에미레이트 간 거는 최초에는 대북 접촉설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컸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MBC에서 이명박 비리, 원전 비리 캐러 갔다. 네.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불만이 있다. 그래서 네. 그 불만을 무마하러 갔다. 이거요, 전부 찌라시거든요. 그럼 정말, 찌라시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정부 차원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때려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요. 예, 이명박 정권 때는 자기들 정권 지키기 위해서 찌라시를 때려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찌라시는 정말 한번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 정부 생산자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은 정정보도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이쪽에서 보도 나온 내용 중에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에 항의 방문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나갔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의 방문하려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 자유한국당은 또 덥석 물었어요. 김성태가 그래서 원내대표죠 이제. 그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고 하다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한 거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삐진 거다. 그래서 이 진위를 분명히 밝혀라. 뭐 이러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고요. 야, 이거 뭐 찌라시가 찌라시는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 많거든요. 네. 뭐 찌라시에 나온 거 이렇게 쓰면은 이거 갖고 또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까지 나와.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예? 정말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다들. 어떻게 다들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국회로 사람 보내서 임종석 실장을 보내서 이걸 해명을 해라 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근데 뭐 국회에 안 나가게 예정이에요, 당연히.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야당들은 모여서 답 없는 의혹제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네. 상대가 있든 뭐 없든 일단 계속 떠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비판도 했지만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박홍근 원내 부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세게 한마디를 잘 했더라고요. 네. 응? 야, 뭐 찌라시 나올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여냐? 예,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진짜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 그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이번 그 박홍근 원내 부대표 발언은 칭찬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하여간 이 가짜뉴스들, 왜곡 보도들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교황께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정보도, 뭐 허위보도, 이런 거 한쪽만 전하는 보도, 이런 것들은 죄악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네, 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부 죄인들입니다. 네. 예. 정말 심각한 얘기죠. 우리나라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뉴스 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세계,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세계 36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자, 여기 36개국은 주요 국가죠. 그렇죠. 네. 네. 의미 있는. 네네, 그렇죠.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자랑스럽게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처한 현실이에요. 예. 아니, 난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언론사 있을 때도, 이런 언론 불신 환경을 알기 때문에 정말 신뢰받는 매체만 만든다면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하면 길게 보고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언론인들이 사실 또 별로 없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당장의 광고 협찬, 삥 뜯기, 네, 광고주들 멱살 잡고 흔드는 거 그런 거나 지금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적으로 누군가 거대 언론사, 메이저 언론이 홀대론이라는 프레임 하나 턱 던져놓으면 진짜 한심한 게 그래 스스로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저 중소 매체들이 우르르 그 프레임 따라서 써요. 네. 쪽팔리잖아.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무슨 혼밥 어쩌고 했던 것도 최초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준석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같은 그런 수준의 정치인의 발언을 모든 언론사가 결국은 그 논조를 다 따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참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너무 심각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진짜. 예. 처참하죠. 예. 네, 처참합니다. 그리고 뉴스 자체를 기피하는 경험이 있느냐, 이런 조사도 또 있었어요, 같이. 네.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냥 기피하고 싶다라는데, 우리가 조사 대상의 56%, 우리 한국은,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 이유가. 신기하죠?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예.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옳다, 그르다, 같아, 부타를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말 안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고, 정치 성향별로는 이제 주로 의존하는 뉴스 출처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를 더 많이 본다라는 얘기였고, 특히 우리나라는 소셜미디어 뉴스, 그러니까 SNS 뉴스 의존도가 진보라고 본인이 답변한 사람이 57%를 SNS에 의존한다. 보수라는 사람들은 32%? 예. 네. 이렇게 32%? 네. 이렇게 의존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진보층이 조금 더 SNS를 더 활발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은 계속부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언론의 총 공세에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예. 이 정도면 우리가 선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 총공세를 맞으면 한 15%, 20% 떨어졌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수치입니다. 네. 예,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댓글 전쟁을 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우리 언론에 대한 우리 신뢰도가 워낙에 이제 형편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의 질문이 또 있었어요. 네. 근데 긍정적으로 잘했다. 양국 정상이 회담 잘 마쳤다. 문 대통령이. 그게 55.8%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못했다는 33.7%. 예. 못했다가 33.7%. 네. 저거는 자바국당 지지율을 다 합치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정의당까지 합치면 될 것 같긴 하다. 네, 그렇겠죠. 예. 네. 자바국 정의당을 다 합치면 저 수치는 나올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예. 참,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저게 긍정적인 평가가 적잖아요. 네. 그거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언론들이 이번에 사실은 저는 참여정부 때도 이 정도로 정말 눈이 뒤집혀서 광기를 가지고 물어뜯었던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너무 아닙니다. 심했는데, 이번에.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참여정부 때 이 정도로 물어뜯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걸 처음 겪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처참하게 물어뜯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말 이 지지율, 이 수치를 정말 대단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많이 밀렸습니다. 좌우 양쪽, 진보 보수 양쪽에서 총공격을 다 했어요. 그나마 이번에 한겨레 경향은 그냥 발 빼고 약간 구경하는 수준이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진 않았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던 거고, 그리고 일단 시민들 역량이 2002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때에 비해서 시민들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군다나 화력도 굉장히 세지고,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언론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버텨줬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론의 총공세는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론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청와대 기자단, 우리 지금 상주 기자단 폐지 청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확인해봤더니 55,000이 좀 훌쩍 넘었는데, 아직 모자릅니다. 네. 이거 20만 채워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거 정말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 지금 베스트 목록을 보면 거기 목록에는 올라와 있어서 찾기도 쉽습니다. 청원 페이지 찾는 게 베스트 청원 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지금 한 상단에 8번째죠? 있죠? 네, 8번째. 예. 저걸 더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네. 저거를 많이 좀 주변에
청원 운동을 아예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언론 이야기를 좀 했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방선거 그 경선 후보 선출에 당원 여론을 50%를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 그 협의 지방선거 중이네요. 실무기획단에서 네.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일부 의견이 흘러나온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뉴스로 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원 여론 50%, 그러니까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일반 국민 50%, 당원 50%. 그러니까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있다. 그러면 성남시의 그 민주당 당원 50%, 네. 그리고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 50% 네.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권리당원 전체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조사를 해서 50%만 반영한다는 권리당원 겁니다. 중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네. 이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종의.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그 권리당원 중에서도 일부만 뽑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넣겠다는 또 이야기가 네, 그 안에 전체입니다. 같이 내용돼 네, 있어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반 국민 50-50 비율이니까 네. 그 숫자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비율을 50-50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이제 뭐 가중치도 들어가고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요거는 지금 확정안이 아니고 일부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일부 아닌 말로 국민 여론을 빼고 권리당원 100%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 쪽에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권리당원 100%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님한테 충성을 다하는 정치인이 아니면 경선 어렵죠. 통과 확률 없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권리당원들이 예. 대부분 친문 시민들이기 예.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데 그렇게 되려면 100% 이렇게 되려면은 당규를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규 자체가 50-50입니다. 네, 그 이제 권리당원은 50%가 이하, 그러니까 최대 50%고 네. 일반 유권자를 50% 이상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갖고 있는 당규에서의 최대치를 적용했을 때 권리당원이 50% 들어갈 수 네,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민주당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우리 민주당 당대표실을 기습 점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민주노총 수배 중인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네. 참 민주당이 만만해요. 왜 저희가 저러죠? 아니 민주당이 그 구속 노동자 석방을 어떻게 해주죠? 수배 해제를 민주당이 하나? 아니 그 우리가 참 그 주장을 할 때는 정말 좀 해당 번지수 좀 제대로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속 노동자 석방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저 가더라고요. 법원에서 어제 지금 상황을. 판결을 한 건데 민주당이 어떻게 석방을 해 저거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면 당이 지배를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가서 요구를 지금 저렇게 하고 앉았어요. 진짜 신기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도대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예 당대표실에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개최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기자를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왜 여기서 진짜. 기자회견을 하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 짜증나서 자기네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앞에 나가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짜. 불구하고 출입조차 막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민노총이 했다고요? 정말? 아우 진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러니까 국민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보수 언론한테 공격받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지. 도와줄 마음이 생겨야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예? 청와대 행진하면서 어디서 문재인 그러면서 그래서 참 가만 보면은 우리 그 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우리 그 민주 정권들이 진짜 동네 북처럼 생각하는가 보다 이 사람들이. 네,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네, 다 여기가 쫓아가서 야단을 하는. 또 한심한 인간들이 누구냐면은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이면서 대통령 지지자이면서 이런 주장에 또 해볼래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수구좌파 그 감성을 버리지 못하는 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있죠. 예. 민노총 비판하면 민주노총이 뒤통수 맨날 치는데도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멍청이들이 있죠. 뒤통수 치는 인간이 어떻게 친구냐고. 참여정부 때 그렇게 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주노총 정의당을 친구래. 이건 머리가 나쁜 겁니다, 진짜. 예. 학습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하여간 참 답답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신현희 횡령사건 관련해서 네.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남구청 공무원 김 씨. 네. 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강남구는 무조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구청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 구청 직원들은 민주당이 결코 구청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쪽 정치인들한테 충성을 당하는 것 같아요. 큰 코 다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다가 공무원 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 사람처럼 공무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본인은 뭐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검찰에서는 2년 구형을 때렸다. 네, 2년 구형 때렸고요. 신현희는 우리 주간 신세계에서 그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예, 허위 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한 부분 금요일 날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예, 법정 구속을 소망합니다. 아, 정말 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적폐들의 부역자들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적폐 대표 부역자 황교안 있지 않습니까? 네. 자랑스러운 성균관 인상에 그 선정됐다고 네. 아마 네. 정치인세계에서도 한번 다루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균관대 학생들이 예. 발끈해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 떼기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 자기 모교가 부끄러워지잖아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성균.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우리 주간 신세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역대 수상자를 보면 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줬어? 정홍원도 주고, 네. 이왕구도 주고, 이왕구,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교안이야. 야, 자랑스러운 진짜. 성균이. 아,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 자랑스러운가 봐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총동창회에서 이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막 아까 그 올려왔던 글 보면은 우리 성균인들은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예. 네. 그다음에 총동창회 이번 결정은 대다수 성균인의 뜻과 완전히 배치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네, 열이 받은 학생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네, 자랑스러운 분인가 봐요. 참. 하여튼 성균관대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네. 재학생들 네. 가열찬 투쟁으로 이런 상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아이고, 뭐, 오지랖 떨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네, 남의 학교에 이래저래 할 건 아닌데, 진짜, 그렇죠. 작년이었나요? 한참 그 적폐들 막 드러내고 박근혜 탄핵하고 할 때, 서울대에서 부끄러운 동문 3인방 뭐 이렇게 뽑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사실 끼워놓지 못할 망정. 네, 자랑스러운 성균인.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우리 김정순 여사님이 어제 동대문 시장을 갔다 오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게 비공개 일정이었나 봐요. 청와대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안내가 안 됐는데. 또 이제 가셨는데 SNS에 이미 사진이 올라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시민들이 발견해서 찍고 올린 거죠. 그래서 해석만 지금 추측이죠, 지금. 추측이 막 추측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동대문 시장을 가셨을까? 네. 이게 돼서 중국 상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을 다시 좀 찾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을 방문하신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해석이 뭐냐면 재밌는 게 그 SNS에다 올렸던 그 기사, 김정수 여사님의 그 사진을 댓글들을 사람들이 달잖아요, 시민들이. 네. 근데 그 댓글에다가 이제 중국 상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이신 것 같다. 그 보따리 상인들이 오다가 사드 때문에 다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수 여사님이 방중을 하신 이후에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행보다 이런 식의 시민들의 해석들이 있던 거예요. 이건 시민들의 해석입니다. 네, 그랬더니 시민들의 해석을 기자들이 보고 아 진짜 그런가? 그래서 청와대에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아 시민들이 풀이를 참 선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사님께서 원단을 천을 좋아하셔서 원단 보러 가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러면 이 원단을 또 얼마나 샀느냐, 뭘 만들려고 샀느냐, 막 별 이상한 궁금증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김 여사님 어머니께서 그 서울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수십 년간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광장시장 얘기하니까 제가 그 주말 같은 때 혼자서 그 영화 보거나 아니면 혼자서 광장시장 같은 데 가서 혼술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광장시장이 혼술하기 참 좋은 동네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그냥 오뎅 국물에 소주 한 잔. 저쪽 가서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 혼자 노는 방법을 전수해주고 계십니다. 광장시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아, 좋아요. 혼자 영화 딱 보고 가서 혼자 딱, 광장시장이, 광장시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장이라서. 그렇군요. 거기 한복집 뭐 이런 게 많죠. 포목집도 많고 한데, 그래서 그 여사님의 언니분인가 동생분 한 분은 또 의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영향을 좀 받으신 것도 있나 보네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12월 1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5분 남았으니까, 5분 때우고 가겠습니다. 원 없이 때우시죠? 일단 오후 프로그램은 있나요? 오늘 오후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고, 내일 모레 글피까지, 뭐, 안내 자막이 내일부터 나가겠지만, 내일 오후 3시에는 박범계 의원님 나오십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한테는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이번 방중 성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것 등등등, 여러 가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혁신이 정발이 혁신이 이런 것도 여쭤보고 목요일에는 전해철 의원님이 또 출연하십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시제 부분 여기도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송영길 의원이 나오십니다. 송영길 의원한테는 이번 방중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1시간 동안 자세하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에 정말 볼 게 많습니다. 세 분 다 너무 기다리던, 특히 우리 박봉계 의원은 기다리는 분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재밌겠습니다. 조기숙 교수님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잖아요. 오늘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기숙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그 삐뚤어진 언론 보도 행태에 맞서 싸워오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홍보수석 하면서도 그때도 정말 최전선에서 언론들의 온갖 총칼을 다 맞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언론의 먹잇감으로 그죠? 방중 보도와 관련해서 특히 기자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또 흠씬 두들겨 맞았죠. 이럴 때 이런 분이 앞에서 막고 있을 때 우리가 뒤에서 그분을 응원해주고 옆에서 어깨를 부축해주고 어깨동무 걸어주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심리적으로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과의 싸움은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4년마다, 5년마다 국민투표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고 그렇죠? 심지어 자본 권력조차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의 그 국민연금 의결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언론 권력 같은 경우는 전혀 견제를 받지도 않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권력하고 계속 싸워왔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초창기에 90년대 초에 조선일보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셨던 거고 그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의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현 자리에 시민을 넣고 조선일보 자리에 언론을 넣으면 오늘날 이 싸움 구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조선일보와 싸웠다. 이것은 시민이 언론과 싸웠다.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소위 깨시민들이 그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한번 정리를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같이 버무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기석 교수님이 지금 사실 그거 굉장히 우리 사실 댓글 한두 개만 봐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공식적인 기사를 통해서 얻어맞고 있는 상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많은 시민들이 같이 어깨를 걸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전해드리고 어느 분이 싶습니다. 페북에 쓰셨는데요. 네. 조기숙 교수님 페이스북 가서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기숙 교수님 파이팅 하십시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날 찬란하고 찬란하게 비춰주는 그대여 나를 안아줘요. 영원히 속삭이고 싶어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예쁜 그대에게 정치 신세계